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2년 3회차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3회차는 18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립탁입니다. 립탁. 그래서 립탁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에서는 리프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립탁 또는 리프텍이다. 제시한 자발적 실험이에요. 자발적 실험. 여러분 매번 강조하지만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자꾸 글자를 외우게 돼요. 자발적 실험을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5가지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즉 자발적 실험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 실험을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탐색적 실험이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찰적 실험이다. 마찰적 실험. 내 적성과 흥미가 안 맞아서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을 때 비합리적 신념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 5가지 유형들이 뭐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냐? 직업 탐색은, 즉 직업을 알아보는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념. 너무 재는 거죠. 사람이 이게 있어요. 이런 인문학 책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미루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부 유형은 뭐냐면요.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이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자꾸 적어요, 강의할 때. 난 도대체 뭘 적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적고 노트 정리만 하고 노트에 줄 치고 책에 줄 치고 별표 1개, 별표 2개, 별표 3개 뭐 이렇게 적고 밑줄 치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자. 그리고 나중에 안 봐. 안 볼 거면 뭐하러 적어요? 결국은 맨날 그냥 글씨 연습하고 책에 줄 치고 책을 무당책 만들어 놓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앞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소통해서 그냥 이해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 2가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영화 보러 갈 때 노트하고 연필을 가져가세요? 그냥 봅니다. 영화에 집중하면요, 몰입하면 그 영화에 같이 감정이 이입되고 서로 영화의 내용과 소통하게 되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되겠죠. 전체 스토리와 감동이 이해되고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공부도 그런 식으로 영화 보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영화 보는 것처럼. 또 하나의 예는 여러분 콩나물 키우는 거 보셨죠?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위에다가 물 주지 않습니까? 물 밑으로 다 빠져요. 하지만 콩나물은 자라요. 보이지 않게. 만약에 물 빠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물 안 빠지고 콩나물에 가둬놔 보세요. 콩나물 다 썩어 죽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적고 노트 정리하고 쓰고 글자 외우고 여러분 썩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아침부터 또 잔소리 하는데 잔소리하는 병이 생겼어요. 지적질병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제가 간절히 바라서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꼭 합격할 겁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믿음 천국, 불신종. 믿으면 합격이다.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2번째, 직업 탐색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이제 더 이상 직업 탐색을 스토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직업 탐색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직업 탐색의 기술을 배우려고 안 해요. 이 사람도 비합리적 신념이다. 뭐 직장을 알아보려면 고용센터도 알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 직업 상담은 전문가에게 있기 때문에 내 남자에게 직접 찾을 것이다. 즉 전문가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의존형이죠. 4번째는요. 면접 후 거절은 재앙과도 같다. 즉 면접 후에 거절당할까 봐 아예 원서를 못 넣는 거죠. 5번째는 직업 탐색 과정에 대해서 신경 쓰고
몰두하는 것이 너무 싫다. 귀찮은 이즘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문제 신경 쓰고 몰두하는 것도 귀찮고 면접 보는 거 떨어진 거 제안 같은 것도 싫고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직업 탐색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유형들이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유형이다. 누가 주장했다? 립탁이 주장했다. 립탁을 다른 말로 리프텍이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서 쓰면 됩니다. 흐름을 잡고 아셔야 돼요. 글자 외우면 안 됩니다. 2번 갑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설명하죠. 자, 신뢰도의 종류죠. 신뢰도 뜻이 뭐예요? 같냐, 안 같냐,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예요. 즉, 같냐, 안 같냐를 보는데 반분 신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반분. 그러니까 반분 신뢰도가 같냐, 안 같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셨죠? 물론 봤으니까 2차를 지금 준비하겠죠. 1차 시험에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 유형을 이제 번호를 잘라서 내는 거죠. 이것도 반분 신뢰도예요. 그래서 반분 신뢰도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문항을 나누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래서 첫째, 전후 반분법이다. 앞뒤를 잘라서 전반부, 후반부 잘라서 나누는 방법이다. 또 기후 반분법이다. 기후는 홀수와 짝수예요. 그래서 홀수와 짝수를 통해서 나누는 방법이다. 세 번에는요, 짝진 임의 배치법이에요. 짝진 임의 배치법이다. 즉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나누는 방법이에요. 교재에는 몇 가지를 거쳐서 검사를 양분하는 방법 쭉 나왔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짝진 임의 배치법이란 비슷한 문항끼리 묶어서 이게 짝진이에요. 비슷한 문항끼리 묶어서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써도 무난합니다. 이게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짝진,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짝진 임의 배치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반분 신뢰도를 수험생이 전후반분법, 기후반분법, 짝진 임의배치법을 아냐 모르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쓰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쓰는 건 타당도 있게 그냥 대충 쓰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관적 판단으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알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물론 여기다가 반분 신뢰도를 설명 쓸 때 전후반분법이란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그 내용에 맞는 타당도 있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타당도 있게 쓰되 정확하게 글자를 전문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그런 겁니다. 3번이 또 나왔네요. 이 3번은 정말 지겹게 나와요. 아주. 3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다음 문제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 돌려도 됩니다.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중 주된 직무 우선원칙입니다. 포괄적 업무 또 설명합니다. 이렇게 중국집에 조리사가 있고 배달원이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직무라고도 하고 직업이라고 해요. 근데 직업을 분류 시 이런 직무를 다 직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포괄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직업을 분류하냐? 첫째, 주된 직무 우선 원칙으로 분류한다 이거예요.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즉 주로 무엇을 하냐?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주된 직무 우선칙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주된 직무 원칙은 의미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로 무엇을 주된 업무로 하는지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를 썼고요. 사례,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자, 보통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은 수업도 진행하고 또 진료도 해요. 특진이라고 하죠. 요즘 특진대도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주로 이제 진료만 주로 해요. 강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주된 직무 업무가 의사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교수, 강의만 하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또 이렇게 병원에 나가요. 그런 사람은 또 교수겠죠. 이렇게 비슷한 유형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무를 직업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 때도 꼭 의사를 드세요. 가장 쉬워요. 의사가 강의를 많이 하냐, 교수 업무를 많이 하냐, 또는 수술을 많이 하냐, 진료를 많이 하냐, 이거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는 필립스 곡선이다. 이 필립스 곡선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용어죠. 자, 여기 봅시다. 필립스 곡선 오랜만에 한번 그래프 들어갈게요. 그래프 그리면 첫째 앞놈과 순놈이 중요해요. 그래프는 앞놈은 그래프 모양이 필립스에서는 실업률이다. 즉 실업률과의 관계예요. 무엇과 물가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는 서로 상충 관계다. 즉 대체 관계, 왼수지간이다. 물가가 10%, 물가가 20%, 물가가 30%, 실업률이 10%, 실업률이 20%, 실업률이 30%다.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물가 상승률의 원인은 필립스가 판단할 때는 임금을 올렸더니 물가가 올라가더라 해서 임금 상승률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임금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올렸더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줄이려고 임금을 내렸더니 월급이 싸니까 또 일을 안 하고 실업률이 또 증가됐더라. 실업률을 잡으려고 또 임금을 올렸더니 또 물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요것들의 관계는 서로 왼수지간이다, 상충관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 필립스 곡선이 이동했어요. 이동했어요. 이동했다는 의미는 구어체로 제가 설명할게요. 이동했다는 이유는 실업도 증가하고 물가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실업이 감소하면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가 감소하면 실업이 늘어가는 서로 왼수지간인데 얘네들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좀 약간 천박스럽게 강의 한번 해볼까요? 강의가 너무 또 공부 얘기만 하면 또 지겨워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때는 이렇게 해요. 이 새끼를 잡으려고 하면 이 새끼가 지랄이고 이 새끼를 잡으려고 하면 이 새끼가 지랄이고 뭐 이렇게 강의하는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또 내뱉고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건 뭐냐? 이 필립스 이론이 깨진 이유예요. 깨진 이유. 이 이론이 틀렸다. 그게 석유파동이에요. 석유가 엄청 올라가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뭐 전량 석유를 수입하죠.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필립스 말대로 실업률은 줄어가야 되는데 실업도 막 증가해요. 그래서 석유 파동과 같은 이런 국제 경기 불황 때문에 그렇더라. 두 번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거는 조금 제가 더 수정을 할게요. 더 쉽게 설명하면요. 국제 이자율의 상승이에요.
먼저 이거 국제 이자율.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겠죠.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업도 증가돼요. 그래서 국제 이자율의 증가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 요거는 조금 수정하고요. 다른 문항으로 바꿀게요. 국제 무역 수지 악화. 요걸로 좀 변경시킬게요. 수지는 수출과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딱 맞았다. 이걸 수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용어를 잘 이해 못하면 나 오늘 수지 맞았어. 이러면 땡 잡았어. 이런 표현인데 잘못된 표현이죠.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수지 맞았다는 건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았다. 즉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이걸 수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입과 수지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악화야. 수입은 많고 지출이 많아요. 그럼 결국은 장사를 못한 거죠, 나라에서. 그럴 경우에 실업도 증가하고 물가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국제 무역 수지 악화, 국제 이자율의 상승, 석유파 등과 같은 국제 경기 불황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서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이 있다. 얘는 세 가지 쓰고 각각 설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불안 감소 기법, 우리 많이 했죠? 또 학습 촉진 기법. 이 학습 촉진 기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강대리 변별학습이다. 그래서 강화, 대리 학습, 변별학습이다. 그래서 강대리 변별학습이다. 강화, 대리학습, 변별학습. 또 불안감소 기법은 체계적 둔감법이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글씨를 좀 잘 쓸까요? 근데 사실 글씨를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고.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책을 같이 보고 계시죠? 책에 다 나와 있고. 근데 이건 그냥 강조의 요법이에요. 쓰는 거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는 좀 독재적이에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이렇게 수업하라고 그래요. 제발 좀 적지 말고 줄치지 말고 같이 소통하고 즐기라 이거예요. 이렇게. 불안 감소법도 있고 학습 촉진도 그냥 적어. 적다 보면요 이 집중도가 떨어져요. 집중도가. 영화 볼 때 꼭 적으면서 또 적고 나서 옆 사람한테 저거 왜 그랬어? 지나간 다음에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적는 거는 그냥 집중하려고 포인트를 잡으려고 적는 거지. 그런 건 괜찮아요. 그냥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적는 건 괜찮은데 그냥 무작정 적는 거는 이건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적고 해야지. 지금은 적어놓고 나중에 해야지. 이걸 심리학적으로 저장 중독증이라고 그래요. 자, 다 글씨를 못 써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봅시다. 체계적 둔감법. 또 주장훈련, 또 홍수법 이렇게 책에 다 써 있습니다. 내용은 체계적 둔감법은 그대로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해서 둔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잘 아시죠? 홍수법은 불안을 느끼는 자극을 한꺼번에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감소하는 거다. 배째라 이거죠. 주장훈련, 불안을 역제지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주장, 내 불안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이건 올바른 예는 아닌데 제가 주식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제 책에 나오는데 쫄딱 망하고 하여튼 정말로 인생의 바닥까지 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죽은데 아내하고 싸울 때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 이렇게. 이건 이제 내 주장이지만 억지 주장이죠. 왜? 내가 불안하니까 막 불안을 내뱉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렇게 막 불안을 내뱉는 거죠. 이런 예죠. 그래서 불안을 역제지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똑같습니다. 강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제공해서 목표 행동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쉬워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제공해서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기법이다.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서 쓸 것 같아요. 대리학습은 내담자에게 바람직한 대안 행동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대리, 잘된 학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변별학습,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이렇게 변별시켜서 보상과 벌을 준다. 뭐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불안 감소 기법이 요 세 가지, 학습 촉진 기법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불안 감소 기법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2차에서는요. 3개만 찍어서 외우세요. 3개 이상은 안 나옵니다. 6번 갑니다. 규준의 종류,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6번 규준의 종류 365페이지입니다. 규준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기준은 비교하니까 집단 내 기준 뭐 똑같은 겁니다. 규준이 나오면 벌써 집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집단 내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뭐냐? 뭐 지겹게 여러분 들으셨죠? 백분위 점수, 또 표준 점수, 일명 지점수라고도 하지요. 또 표준 등급.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대상을 보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비교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표준 점수,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점수를 의미한다. 표준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만든 다음에 각 점수를 등급에 집어넣어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스테나인이라고도 한다. 뭐 지겹게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동영상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쫙쫙 써내려갈 겁니다. 스테나인이라고 한다. 또 만약에 이런 내용이 헷갈리면 그냥 스테나인은 안 써도 됩니다. 또 괜히 또 오버해서 일명 스탠레스 점수라고 한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건 좀 생소한 문제인데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의 상담 기법이에요. 인지정서 행동 비합리적 신념이죠. 앨리스 나오면 비합리적 신념이다. 상담의 목적은 무엇이냐? 합리적 신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합리적 신념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담 기법 어떤 방법을 쓰냐 이거예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논박이라고 하죠. A, B, C, D, E, F, E에서 논박, 디스프셋 논박입니다. 논박.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논박.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도록 상담자가 촉구한다. 그래서 논박은 촉구에 누가? 상담자가. 그래서 논박이 나왔고요. 2번째, 과제를 부과한다. 미션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행동을 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제물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맨 또 5번 기분 전환. 아래 밑에는 이완 훈련 쭉 나오는데 4번으로 갈까요? 5번으로 갈까요? 보면은 오케이, 기분 전환시키기 이게 낫겠네요. 기분 전환시키기. 릴렉스 하는 거죠. 릴렉스. 그래서 아리비트에서는 이완 훈련, 요구와 운동 같은 신체적 기법도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패배적 행동과 쭉 나오는데 이거 다 외우면 안 됩니다. 기분 전환시키기를 갖고 그냥 말꼬리 글짓기 하는 거예요.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2차는. 글자만 외우는 사람은요. 이거 잘 2차 합격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과 출신들이 불리해요. 문과들은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장난 하는 거. 말장난 하면 돼요. 기분 전환시키기. 이걸 갖고 기분 전환시키겠지. 왜? 기분 전환돼야 합리적 신념을 바꾸니까. 그럼 저 같으면 한글이 이완 훈련을 통해서
이완 훈련이나 스트레스 감소 훈련을 통해서 기분을 전환시켜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비합리적 신념으로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상담자가. 또는 내담자의 기분을 전환시켜서 합리적 신념으로 촉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설 쓰면요, 다 맡겨줘요. 쓰는 건 자유롭게. 이거를 아냐 모르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도 다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찍어서 논박, 과제, 부가, 기분 전환시키기, 이렇게 3개만 선택과 집중 공부하시면 됩니다. 8번 갑니다. 윌리엄슨이 제시한 검사의 해석 단계. 윌리엄슨 나왔습니다. 8번. 윌리엄슨은 특성이론 학자입니다. 특성이론. 특성이론 학자의 특성이론의 뿌리는 진로에서 나왔습니다. 진로의 대상은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의 관계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시적 상담입니다. 지시적 상담인데, 지시적 상담은 꼭 검사가 필요해요. 왜?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로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내담자 상담은 그냥 이렇게 정서적으로 상담하지만, 그래서 분석과 진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슨의 뭐 상담 방법 하면 분종진 예상주 상담수 나오죠. 분석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A라는 학생이 직업 상담사가 나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둘 다 의사예요. 그래서 이 A라는 학생은 의사를 진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럴 때 교사가 너는 의사하면 안 돼. 이 심리 데이터나 성격이나 흥미를 봐서는 직업 상담사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의사 할래로 그러면은 자료를 설득해서 수정시키고, 그래도 의사 할래 그러면 직접 충고를 통해서 의사하면 안 돼. 너 바로 그만둬. 이렇게 직접 충고를 해서 상담을 하는 기법이다. 이해 가시죠? 설명, 설득, 검사 자료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 검사 자료와 비검사 자료를 활용해서, 비검사 자료는 뭐 일반적인 전체적인 통합 자료입니다. 학습 태도, 생활 기록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내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내담자의 잘못된 선택과 계획에 대해서 상담자가 솔직히 견해를 표현하는 거다. 좀 돌직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쉽죠? 뿌리와 원리를 알면 외우는 거 굉장히 쉬워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시험이에요. 직업 상담사 2차 시험은 자꾸 잘못한 게 외우는 시험. 절대 외우는 시험 아니에요. 글자 외워서는 100% 불합격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인지를 갖고 있으니까 맨날 어렵죠. 글자 외우고, 외울 수 있까지? 외우고 까먹고 미치겠죠.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하는 시험이다. 아, 윌리엄슨 특성이론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그렇지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겠지. 설명이 안 되면 설득도 해야겠지. 안 되면 또 직접 충고해야겠지. 어이구,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직업 상담사 실기시험 할 게 없네. 맨날 동영상 봐봤자 맨날 그 얘기 정말 짜증나 죽겠네. 아유, 행정고시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9번 갑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3가지 억수로 나왔습니다. 9번.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이다. 제목을 외워야죠. 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이다. 키워드 산, 투, 생.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개념이 됐으면 6점입니다. 어떤 사람 또 책 보고 다른 책 보고 설명하라고 막 또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나 제대로 외우세요. 설명하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도 3회차 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